차가운 쇠문이 등 뒤에서 굉음을 내며 닫혔을 때 한유라는 비로소 자유의 공기가 얼마나 폐부를 시리게 하는지 깨달았다. 6년 만에 마주한 바깥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하늘도 건물도 그녀를 스쳐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까지도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메고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다.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텅 빈 출소길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세상의 축소판처럼 느껴졌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기만 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 코를 밟고 있었고 거리를 수놓은 광고판의 모델들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낡은 폴더폰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다른 시대에서 불시착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서울의 번화가에 내렸을 때 그녀의 귓가로 쏟아지는 소음과 눈앞에 펼쳐진 현란한 불빛은 오히려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그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유라야, 나 미나야, 출소했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 옛날 생각해서 얼굴 한번 봐야지. 저녁에 LX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릴게. 보고 싶다 친구야. 이미나,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6년 전 그녀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던 이름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어리석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쩌면 정말로 사과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였다. 결국 유라는 LX 호텔로 향했다. 과거를 마주하고 끝을 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라운지에 들어서자 유라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이민아와 최진우를 포함한 옛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성공한 인생을 과시하고 있었다. 유라의 허름한 옷차림은 그들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하게 도드라졌다. 그녀가 다가서자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닌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였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범죄자 친구 아니셔. 6년 동안 고생 많았나 봐. 얼굴이 아주 상했네. 이민아가 와인잔을 흔들며 교양 있는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독이 가득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유라의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며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환영 파티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장이었다.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완전히 짓밟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진우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보탰다. 그래도 우리 유라 의리는 있지. 박서준 그 자식 대신해서 혼자 다 뒤집었었잖아. 뭐 덕분에 서준이는 지금 JB그룹 상무로 잘 나가고 있지만 인생이란 게 참 불공평하지. 그는 일부러 박서준의 이름을 꺼내며 유라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박서준,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였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이민아는 유라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자, 이거라도 받아.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텐데 우리 회사 청소부 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전과자도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어리숙했던 과거의 한유라가 아니었다. 6년의 시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다.
유라는 조롱 섞인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그들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다. 이민아의 오만한 표정, 최진우의 비열한 미소, 그리고 주변에서 동조하며 낄낄거리는 다른 이들의 얼굴까지. 그녀는 이 굴욕을, 이 치욕을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라운지 입구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소란스럽던 공간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재미있는 재회로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두 명의 비서를 거느리고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이민아와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말도 섞을 수 없는 거물이 어째서 이런 곳에 나타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권지혁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유라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라운지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첨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민아와 최진우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의 서늘한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유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유라의 앞에 멈춰서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 씨, 데리러 왔습니다. 피곤할 텐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유라의 얇은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호의 표시이자 세상 모두에게 그녀가 자신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유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굳어버렸고 그녀의 어깨를 감싼 코트에서는 차갑지만 안정감을 주는 그의 체향이 느껴졌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권지혁은 경악으로 굳어버린 이민아와 최진우,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유라를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살얼음판 같은 냉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맹수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으로 그들을 훑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작별 인사는 이걸로 충분하겠지.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테니.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시작될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유라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돌아서서 라운지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남겨진 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뿐이었다. 권지혁의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한유라는 좀처럼 현실감을 찾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낡은 버스를 타고 차가운 세상에 내던져졌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얼굴 위로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룸미러를 통해 종종 유라에게 닿았다. 유라는 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왜 그가 자신을 구해냈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6년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배웠다. 의심과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단단한 옆모습에서 기묘한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라는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마치 잡지 화보의 한 장면 같았다.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권지혁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편하게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유라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녀는 굳건히 제자리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대담함이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저를 도운 겁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서며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권지혁입니다. 그리고 한유라 씨를 도운 건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말에 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권지혁의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신의 아버지 한상진 박사님은 천재적인 반도체 연구원이셨습니다. 과거 유진그룹의 전신이었던 작은 연구소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죠. 그는 한상진 박사가 현재 유진그룹의 근간이 된 핵심 기술을 개발했지만 당시 경영진의 탐욕과 배신으로 모든 공로를 빼앗기고 헐값에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그 사실에 평생 죄책감을 가졌고 권지혁 역시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의 잊혀진 진실 앞에서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고 무능한 연구원으로 손가락질받다 돌아가셨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과 음모의 결과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이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경계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서준과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촉망받는 신입 연구원이었던 자신과 야망 넘치던 선배이자 연인이었던 박서준. 그는 그녀의 재능과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인 JB그룹에 팔아넘겼다. 범죄가 발각되자 그는 모든 증거를 조작해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금방 꺼내주겠다는 그의 달콤한 거짓말과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녀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혼자 짊어졌다. 그녀를 배신한 것은 박서준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이민아는 그녀를 외면했고 최진우는 법정에서 그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들은 모두 박서준에게서 떨어질 떡고물을 기대하며 그의 범죄에 동조한 공범이었다. 그녀가 6년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간 후 박서준은 약속처럼 그녀를 찾아오기는커녕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발판 삼아 JB그룹의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유라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권지혁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상진 박사의 비극과 한유라의 고통은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악의 열매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한유라 씨, 당신의 아버지가 빼앗긴 명예와 당신이 도둑맞은 6년의 세월을 되찾읍시다. 내가 당신의 칼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는 이것이 동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거래임을 분명히 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 정보를 모두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박서준과 그에게 빌붙은 자들을 모두 끌어내립시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공동 투자입니다. 유라는 권지혁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불의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옛 친구들에게 가졌던 어리석은 미련은 차디찬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복수를 위한 위험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화면에는 이민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가득했다. 그녀의 재산 상태, 사업 현황 사생활, 그리고 은밀하게 운영하는 불법 투자 자문 회사에 대한 자료까지. 권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태블릿을 유라에게 건네며 말했다.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라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복수의 차가운 불꽃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한유라는 더 이상 세상에 갓 나온 초라한 출소자가 아니었다. 권지혁이 마련해준 도심 속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니멀한 가구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은 마치 견고한 요새 같았다. 그녀의 옷장에는 세련된 모노톤의 옷들이 걸렸고 낡은 폴더폰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다. 외적인 변화는 완벽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이민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정보팀이 수집한 자료는 이민아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놓았다. 그녀는 성공한 패션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위태로운 거품 위에 서 있었다.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화려한 생활은 상류층 인사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불법 투자 클럽에서 나오는 돈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는 허황된 수익률을 약속하며 탐욕스러운 이들의 돈을 긁어모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유라는 이민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녀의 끝없는 허영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유라는 권지혁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단순히 그녀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 돈과 명예,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인맥까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야 했다. 권지혁은 유라의 계획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과거의 순진한 피해자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에게 유라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유령 회사가 설립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바이오 신약 기술에 대한 그럴듯한 투자 정보가 만들어졌다. 이 정보는 이민아가 가장 신뢰하는 사교계의 정보원을 통해 의도적으로 흘러 들어갔다. 미끼는 치명적으로 달콤했다. 단기간에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라클 바이오의 비공개 정보는 이민아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생략한 채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동아줄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클럽의 회원들을 모두 끌어들였다. 자신의 안목을 과시하며 그들의 돈까지 모두 끌어모아 미라클 바이오에 몰빵했다. 거액의 자금이 유령 회사의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
유라는 오피스텔의 관제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이민아의 통화 기록 메시지, 계좌 내역이 낱낱이 표시되었다. 그녀는 이민아가 친구들과 파티를 여러 곳 터질 대박을 축하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유라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유의가 아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냉정한 집행일 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미라클 바이오가 획기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이민아와 투자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주식시장 개장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회사의 홈페이지는 사라졌고 관련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다. 그들이 투자한 주식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미라클 바이오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던 것이다. 이민아의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에 찬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고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은 바로 이민아 자신이었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고 공황에 빠졌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유라가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가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청담동 사교계의 여왕 이민아 수백억대 투자 사기극의 주범인가.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민아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녀의 추악한 사기 행각이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다. 분노한 투자자들은 즉시 그녀를 고소했고 검찰의 수사망이 그녀를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모든 백화점에서 퇴출 통보가 날아왔다. 그녀가 그토록 의지했던 상류층 인맥들은 전염병을 피하듯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유라는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이민아는 집 앞에서 몰려든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다.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6년 전 법정에서 절망하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때 권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섰다. 복수의 첫 번째 벽돌이 놓였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유라는 미동도 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그리고 나지막이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은 누구죠? JB그룹의 초고층 사옥 최상층에 위치한 상무 집무실에서 박서준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차들과 사람들은 그에게 정복감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6년 전 그는 한유라라는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JB그룹에 입성했다. 그는 훔친 기술을 발판 삼아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야망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이민아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코웃음 쳤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것뿐이야. 머리는 비었는데 욕심만 많았으니. 그는 한때 자신의 범죄에 동조했던 여자의 몰락을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며칠 뒤 그의 정보팀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의 오만한 여유를 산산조각냈다. 이민아의 돈을 삼킨 미라클 바이오라는 유령 회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돈 세탁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박서준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단순한 사기꾼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대담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즉시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에 한유라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출소 시기와 이민아의 몰락 시점이 기묘하게 겹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만 같은 불쾌한 기분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그 내용은 박서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보고서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민아가 굴욕을 당하던 그날 밤 LX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초라한 옷차림의 한유라,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는 남자. 대한민국 재계의 포식자 경쟁사인 유진그룹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박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상황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6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유라가 어떻게 권지혁과 함께 있는 것인가. 감옥에서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는 둘의 연결고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한유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자신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차가운 공포와 분노로 변했다. 감히 내까지 깨. 박서준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는 한유라를 얕보았다. 그녀의 순종적인 사랑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그녀의 침묵 속에 담긴 분노의 깊이를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즉시 유진그룹과 권지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으라고 지시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다. 한유라가 감히 자신에게 복수 따위를 꿈꾼다면 그녀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권지혁의 사무실에서 박서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서준이 이민아의 몰락 배후를 의심하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알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라는 누구보다 박서준을 잘 알았다. 그의 성공에 대한 집착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그리고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까지. 그녀는 그가 현재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AI 반도체 칩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유라는 직접적인 공격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그의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과거 IT 연구원이었던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다. 권지혁의 자금력을 이용해 그녀는 해외에 설립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프로메테우스 칩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특허들을 조용히 사들였다. 특히 칩의 발열을 제어하는 핵심 냉각 기술에 대한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회사의 특허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희귀 광물의 독점 공급권을 가진 아프리카의 작은 광산 업체와 유진그룹의 자회사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만들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처럼 보이도록 철저하게 위장되었다. 프로젝트의 거대한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는 박서준은 자신의 발밑에서 집안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팀을 독려하며 공급망의 취약점을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거 유라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며 증오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냥 감옥에서 조용히 썩어 없어졌어야지 한유라. 그는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지혁과 한유라를 함께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복잡한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냉각 기술 특허 매입에 사용된
마지막 거래 기록을 삭제했다. 화면에 인수 완료라는 작은 알림창이 떴다. 그녀의 표정은 모든 수를 내다본 체스 마스터처럼 고요하고 결연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서준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악랄했다. 그는 JB그룹이 수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정계의 인맥과 부패한 언론을 이용했다. 어느 날 아침 모든 주요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화학이 유독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도배되었다.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었지만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환경단체가 시위에 나섰고 정부는 즉각적인 공장 가동 중단과 특별 세무조사를 명령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동요했고 그룹 본사는 빗발치는 항해 전화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권지혁은 긴급 이사회에 소집되었다. JB그룹의 사주를 받은 몇몇 이사들은 이 기회에 권지혁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그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서준의 공격은 유진그룹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권지혁의 그룹 내 장악력을 흔들려는 고도로 계산된 이중 공격이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권지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서준의 비열한 수법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는 위기 관리팀을 소집하여 법적 대응과 언론 플레이를 지시하는 한편 비밀리에 한유라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대담한 배짱을 가진 이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가였다. 유라는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 뜬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말했다. 이건 전형적인 JB그룹의 방식이에요. 대중의 시선을 시끄러운 곳으로 돌려놓고 그 뒤에서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녀는 박서준의 진짜 목표가 유진화학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박서준의 야망과 과거 업무 스타일을 토대로 그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측해냈다. 그는 우리가 인수를 추진 중이던 자율주행 기술 회사 넥스젠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넥스젠은 유진그룹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특허를 보유한 회사였다. 유라는 과감한 역공을 제안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구차하게 해명하며 끌려다니는 대신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권지혁이 언론 앞에서 위기에 처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유진 화학 사태 해결을 위해 넥스젠 인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박서준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고 방심하게 될 터였다. 그것이 바로 유라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권지혁은 유라의 계획에 동의했다. 며칠 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척해진 얼굴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넥스젠 인수 중단을 발표했다. 박서준은 그 모습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로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넥스젠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유라와 권지혁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의 심장부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박서준의 자금 흐름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의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렸고 그 담보는 바로 JB그룹의 주식이었다. JB그룹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막대한 개인 자산과 해외 금융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의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JB그룹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권지혁이 관리해온 언론사를 통해
JB그룹의 해외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실태에 대한 탐사 보도가 터져나왔다. 유진 화학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거들이 함께 공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분노한 대중은 JB그룹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JB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박서준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주가가 폭락하자 해외 채권단으로부터 즉시 부채를 상환하라는 마진 콜 통보가 날아왔다.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그의 모든 주식은 시장의 헐값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넥스젠 인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유진그룹은 조용히 움직였다. 법무팀은 유진화학에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고 공장 가동 중단 명령은 철회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혼란의 와중에 유진그룹은 아무런 방해 없이 넥스젠과의 인수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업 간의 치열한 암투는 권지혁과 한유라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늦은 밤 권지혁의 집무실. 두 사람은 JB그룹의 주가 폭락을 알리는 뉴스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낮에 그를 몰아붙이던 이사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지혁이 위스키 잔을 들어 유라에게 건넸다. 그의 얼굴에 보기 드문 진심 어린 감탄의 미소가 떠올랐다. 나의 비밀 병기를 위하여. 유라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권지혁 대표님. 그녀는 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더 큰 전쟁의 서막일 뿐임을 상기시켰다. 유진그룹과 JB그룹의 전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재계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박서준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간신히 경영권을 방어했지만 그의 제국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부하 직원들까지 닥달하며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다. 그의 견고했던 성은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박서준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한유라와 권지혁은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6년 전 법정에서 박서준을 위해 거짓 증언을 했던 최진우였다. 유라의 기억 속 최진우는 언제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박서준이 던져준 대가로 대형 건설사의 자재 구매 팀장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권지혁의 정보팀이 가져온 자료는 유라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서류를 조작했지만 유라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진우는 의심이 많아 결정적인 증거, 즉 자신의 비자금 내역을 기록한 비밀 장부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다. 유라는 최진우의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권지혁의 팀은 유라의 조언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다. 대형 건설 자재 계약을 빌미로 그가 지금껏 받아온 뇌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안한 것이다. 제안은 최진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비선 라인을 통해 전달되었다. 예상대로 그의 탐욕은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가 가짜 납품업체와 리베이트를 협상하는 과정 차명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장면. 그리고 계약 서류를 조작하는 모든 순간은
고성능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의 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확보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유라는 단순히 그를 해고시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었다. 증거를 터뜨리기 전 유라는 심리전에 막을 올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로 최진우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내 증언의 대가치고는 너무 싸구려였어. 6년 전 그 법정 밤마다 꿈에 나오지는 않나. 메시지에는 과거의 진실을 아는 자만이 보낼 수 있는 섬뜩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최진우는 공포에 질렸다. 과거의 망령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패닉에 빠진 최진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서준을 찾아갔다. 하지만 권지혁과의 싸움으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던 박서준에게 최진우는 더 이상 쓸모있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박서준은 그의 도움 요청을 냉정하게 묵살하며 자신과 엮이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 순간 배신으로 맺어진 그들의 부정한 동맹은 완전히 끊어졌다. 최진우는 자신이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최진우가 절망과 고립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유라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를 언론이 아닌 그가 다니는 회사의 내부 감사팀과 그의 장인에게 동시에 보냈다. 그의 장인은 평소 사위인 최진우를 무시하던 경쟁 건설사의 회장이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잔혹했다. 회사는 그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고강도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곧바로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치욕적인 소식을 접한 그의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의 장인은 공개적으로 그와 의절을 선언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이민아에 이어 최진우까지 몰락하자 과거 유라를 조롱했던 무리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자신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처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자신의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든 최진우가 회사 로비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전 동료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과 싸늘한 시선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유라는 쌍안경으로 그 초라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옆자리에 권지혁이 물었다. 만족합니까? 유라는 쌍안경을 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공허했다. 만족감은 아직 사치예요. 아직 한 명이 남았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JB그룹의 본사 건물을 향해 있었다. 최진우의 몰락 이후 박서준은 독이 오른 뱀처럼 극도로 예민하고 위험해졌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모든 사업 계획을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작전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박서준이 웅크리고 있는 만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하고 대담한 계획이 필요했다. 유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박서준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괴물을 잡으려면 그 괴물의 본성에 맞는 완벽한 우리를 만들어야 해요. 박서준에게 그 우리는 탐욕과 야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박서준이 거부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다. 목표는 독일에 위치한 최첨단 로봇 기술회사 사이버다인 GmbH로 설정되었다. 물론 이 회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권지혁의 팀이 만들어낸 완벽한 허상이었다. 그들은 사이버다인이 향후 10년의 산업 자동화 시장을 지배할 혁신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의 설립자가 유럽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를 피하기 위해 아시아의 단 한 명의 구매자에게 비밀리에 빠른 매각을 원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독일의 그럴듯한 페이퍼 컴퍼니가 세워졌고 정교한 홈페이지와 수년간의 가짜 보도자료, 조작된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꾸며졌다. 심지어 권지혁이 비밀리에 고용한 독일의 저명한 엠메 전문 변호사가 매각 측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미끼는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처럼 보여야 했다. 모든 준비는 박서준이라는 대어를 낳기 위해 촘촘하게 짜인 그물이었다. 유라는 박서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업 정보 브로커였다. 이 브로커는 극비 MA 정보를 VVIP 고객에게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권지혁의 팀은 이 브로커에게 사이버다인 매각 정보를 판매했고 예상대로 브로커는 자신의 최고 고객인 박서준에게 이 정보를 즉시 전달했다. 이 거래는 유진그룹을 단숨에 뛰어넘어 업계의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로 포장되었다. 권지혁에게 반격할 기회만을 노리던 박서준은 미끼를 물었다. 그의 야망과 복수심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사이버다인 인수를 신이 내린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기업 실사를 지시했지만 권지혁의 팀은 이미 그들이 요구할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조작해 놓은 상태였다. 가짜 데이터들은 사이버다인의 엄청난 가치를 증명해 주었고 박서준은 완전히 그 환상에 빠져들었다. 그는 JB그룹의 남은 모든 유동 자산을 끌어모으고 위험한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인수전이 가열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라는 유진그룹 역시 인수전에 뛰어든 것처럼 위장했다. 가상의 라이벌이 등장하자 박서준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인수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건넸고 자금 확보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유라가 설치해 놓은 감시망을 통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 모든 통화, 모든 비밀 회동,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빠짐없이 증거로 쌓여갔다. 마침내 덫은 절정에 달했다. 독일의 변호사로부터 박서준의 입찰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통보가 왔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JB그룹의 계좌에서 독일의 유령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박서준은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는 측근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는 이 인수로 권지혁을 어떻게 짓밟을 것인지, 그리고 한유라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 떠들며 오만하게 웃었다. 박서준이 홍보팀과 통화하며 사이버다인 GmbH 인수 성공을 알리는 보도자료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권지혁의 작전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송금 완료 확인 메시지가 떴다. 모든 계획이 끝난 순간이었다. 유라는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두 눈은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괴물이 우리에 갇혔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다음 장에서 펼쳐질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공개적인 처형의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JB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박서준은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최고급 슈트로 몸을 감쌌다. 이 이사회는 그가 직접 소집한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다인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지난번 주가 폭락 사태로 흉흉해진 내부 여론을 잠재우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이사들을 향한 그의 미소에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박서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는 세기의 거래를 성사시킨 자신의 성견지명과 전략적 천재성을 자화자찬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는 사이버다인의 기술력으로 JB그룹이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사들은 감탄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다. 박서준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과 검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박서준이 무언가 반응하기도 전에 권지혁은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 여러분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군요. 여러분이 방금 들은 사이버다인 GmbH라는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지혁은 사이버다인이 완벽하게 조작된 유령 회사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JB그룹이 송금한 수천억 원의 인수 자금은 이미 추적이 불가능한 계좌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 사라진 후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룹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갈 치명적인 손실이었다. 박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것이 유진그룹의 음모이며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부인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회의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한유라였다. 6년 전 법정에서 떨고 있던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이사들 앞에 섰다. 그녀가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박서준 상무님 재무 사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는 소란스럽던 회의실을 단번에 압도했다. 그녀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떴다. 유라는 6년 전 사건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했던 원본 소스 코드와 박서준이 훔쳐간 코드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했다. 이어서 과거 박서준과 최진우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작당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비밀 녹음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사이버다인 함정을 파는 동안 수집한 박서준의 새로운 범죄 증거들을 공개했다.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는 영상, 불법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통화 녹음, 그리고 검은 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기록까지. 그녀는 박서준이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과 복수심을 위해 회사 전체를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마침내 권지혁의 뒤에 서 있던 검사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박서준에게 산업 스파이, 업무상 횡령 뇌물, 공여 주가 조작, 위증 교사 등 길게 나열된 혐의가 적힌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박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라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검찰 수사관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수갑이 채워진 박서준은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겨진 이사들은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부채와 추악한 스캔들을 보며
암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세운 제국의 폐허 속에서 유라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다.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고요한 연대감이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는 비극을 끝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서준의 체포와 사이버다인 사기극의 전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의 스캔들이 되었다. JB그룹의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회사는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배신과 거짓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박서준의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의 범죄 규모와 악랄함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몰락의 파급 효과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다. 박서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과거 그의 범죄에 동조했던 공범들의 네트워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6년 전 유라를 조롱했던 파티에 참석했던 이들 역시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박서준의 비호 아래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그의 범죄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모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교계에서 외면받았으며 대중의 지탄을 받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과거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자 법원은 한유라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은 필요 없었다. 박서준의 자백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전과자라는 억울한 주홍글씨가 6년 만에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권지혁의 법무팀을 통해 간결하고 품위 있는 입장문 하나만을 발표했다. 자신을 믿어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제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어느 날 밤 유라는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권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 뭘 할 생각입니까? 유라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난 6년간 그리고 출소 후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둘의 관계는 이제 복수를 위한 계약 관계를 넘어 깊은 이해와 신뢰로 이어진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유라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서준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차갑고 살균제 냄새가 진동하는 면회실은 과거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화려한 공간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잠시 후 수임복을 입은 박서준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하고 원망 가득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파멸시킨 악마는 바로 너라며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악은 패배자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의 격앙된 독설이 잦아들었을 때 그녀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악마는 내가 아니야, 박서준. 너를 집어삼킨 건 내 안의 탐욕과 야망이라는 괴물이었지. 그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와 같은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비참한 존재가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러 왔을 뿐이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넌 내 인생의 6년만 훔친 게 아니야. 누군가를 조건 없이 믿을 수 있었던 내 마음의 일부도 함께 훔쳐갔지. 그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넌 너 자신을 전부 잃었어. 잘 있어, 박서준.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박서준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분노가 아닌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 속에서 절망했다.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다. 구치소 문을 나선 유라를 눈부신 햇살이 맞이했다. 그녀는 자유롭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길고 어두웠던 과거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길 건너편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권지혁의 차가 서 있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6개월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오후,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작전실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연구소에서 한유라는 태블릿 위로 부드럽게 펜을 움직이고 있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금과 권지혁의 지원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작은 기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 공학도들을 후원하고 과거의 아버지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녀의 싸움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현재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의수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순수한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조용한 열정과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상처받은 생존자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였다. 문득 연구 성과를 확인하며 그녀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권지혁이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복수를 위한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둘의 관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후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였다. 또 밤샐 생각입니까? 한 박사님, 그가 부드러운 농담을 건네며 그녀의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박서준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JB그룹은 해체되었고 남은 자산들은 유진그룹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흡수되었다. 한때 그녀를 조롱했던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그들의 몰락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고요한 안도감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다. 권지혁은 유라와 함께 일하면서 자신 역시 변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차가운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신념을 보며 기업 간의 싸움 너머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극적인 고백 대신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시간을 존중하며 조용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것은 단순한 연정이 아닌 깊은 존경심과 연대감에서 비롯된 단단한 감정이었다. 유라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탱해준 닻은 바로 권지혁이었다.
과거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를 통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동화 속의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역경의 불길 속에서 함께 싸우며 만들어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유대감이었다. 두 사람은 연구소 밖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섰다. 그녀가 직접 가꾼 꽃들이 봄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유라가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빼앗겼던 삶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다시 되찾았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잡초를 키우는 대신 희망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가꾸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황금빛 석양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권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라는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키스로 끝나지 않았다. 복수가 아닌 공동의 꿈과 서로에 대한 치유를 바탕으로 한 미래를 약속하는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깊은 교감으로 마무리되었다. 유라의 마음속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의 눈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